살인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자살과 낙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 그 어떤 생명을 해하여 해치는 일들은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자신을 죽이든 타인을 죽이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에 결코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살은 개인의 죄가 있어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공동체의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10분의 1 정도만 처음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고 대부분 다 두 번째, 세 번째 자살을 성공하게 되니 이미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에 방지를 미리 준비하여 막을 수 있다. 더군다나 자살한 사람의 90% 가까이는 나는 자살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기에 이것을 듣고도 무정하게 매정하게 아무 상관없이 있는 주변의 죄악도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가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태에 대해서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수정과 동시에 난자와 정자가 합해짐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한 인격체이니 그 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그 생명을 해할 만한 권한이 타인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임신한 여자에게도. 다만 한 가지 예외만 허용이 됩니다. 이 생명이 기존의 생명을 위험하게 해쳤을 때만 이 낙태가 허용이 되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낙태는 살인죄요 절대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안락사와 GMO 문제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모처럼 성경을 찾으니까 보고만 하다가 찾으니까 어색하고 잘 안 되지요. 이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손과 눈이 좀 바쁘게. 자,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삶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첫째는 모든 생명, 죽음,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입장 속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존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오레곤주에 따라서 거기서 원래 미국의 첫 번째 안락사를 허용한 주입니다. 지금은 현재 5개 주 정도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레곤주에서 존엄사라는 말을 써서 그걸 가져다 썼습니다만 원래
유럽에서부터 안락사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었던, 그냥 법적으로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했던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1940년도 중반부터 이 안락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2000년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최초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5개 내지 6개 국가가 스위스, 네덜란드, 그 다음에 화란, 똑같이 화란하고 그 옆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미국, 일본, 현재 이 정도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은 전체가 아니고 5개 주 정도만 현재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락사는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즐거운 죽음, 기쁜 죽음이라는 말로 유타나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죽는다. 존엄사는 품위 있게 죽는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됐든 이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불치병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불치병에 곧 암과 같이 고통을 유발하여 그 고통의 기간을 참을 수 없어 빨리 편하게 고통 없이 그 고통을 면하여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의학적으로 내려진 사람에 한해서 이와 같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락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말 그대로 내가 6개월 시한부를, 암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6개월 정도 살겠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6개월을 도저히 고통스러워 살지 못하여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한 달이나 2달 정도 물리적으로 일종의 자살하든지, 그러니까 약물을 먹든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 해서 적극적 안락사라고 붙이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안락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일종의 암을 방사선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안 한다. 적극적으로 죽지는 않는데 치료를 거부함으로 자연스럽게 죽는 행위, 이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한 달이든 2달이든 몇 달이든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다 자연사죠. 지금은 하도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시키는 행위, 하지 않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성이 있어서 내가 안락사를 당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의할 때는 자발적인데,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마치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주변의 가족이나 그냥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능동적인 안락사와 수동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환자가 스스로 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약물을 먹거나 기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안락사로 가는 경우, 수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 곧 의사에 의해서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살이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하느냐, 시한부 인생인데 단축시켰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이렇게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락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의학적으로 소생술이 발전이 되어서 발달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기한이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어나서 생긴 문제가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장기 이식 수술의 발전도 이 안락사 문제를 크게 대두시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치료, 나는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사 표명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안락사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나오게 되고, 뇌사 판정에 대한 논쟁 때문에도 이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락사를 허용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거의 허용치 아니하고 소극적인 안락사, 법을 정하지 않는 범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6개월의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 의료기구의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부하여 그대로 그 질병을 맞이한 형태로 죽음에 임하는 경우, 이걸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길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거의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한 데는 이걸 넘어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지금 허용한다,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독약이나 이런 걸 통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그 원래 자연적으로 죽음보다는 좀 더 생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추구한다라는 것에 이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합법화시켜 놨습니다. 한 3가지 조건을 둬놨는데, 불치의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당연하죠. 안락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환자가 반드시 이성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갖고 있는,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살아 생전에 있었을 때 내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혹 의사표명을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가족이 증언하거나 증거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이든 과거에 자기는 이 환자의 이성적으로 이 안락사를 동의한 상태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까다롭게 해놨습니다만 2인 이상의 의사의 충분히 상의하고 난 다음에 의사의 결정을 하고 국가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만 이 안락사를 행하도록 해놨습니다. 한 해에 네덜란드가 몇 명 정도 안락사에 간지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2000년도 초기에 한 1년에 2만 명 정도가 허용이 되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실 옛날에 우리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자연사했지만 뭐로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는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죽었습니다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생명이 연장이 되죠. 근데 이런 기술이 더욱 발달된 서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빨리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안락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는 안락사가 되는 많은 유럽의 국가의 사람들이 일부러 네덜란드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오는, 거기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이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읽었습니다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혹시 그렇게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뭘까요? 삶과 태어남과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편할지라도 부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모든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여 삶의 결정도 내가 하고 죽음도 내가 한다라고 지나친 인본주의적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최고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인간이 갖지 못하는 고난까지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의 가족의 생명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절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어떤 인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언제 어느 때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려서 전부 보게는 하셨지만 언제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는 그와 같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이전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하여 언제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환자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기준으로 삼고 가정의 집안의 경제적 또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데 판단하는 참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그런 기준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든 가족이 결정하든 의사가 결정하든 의사는 상업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언제부턴가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6개월이 의학적 계산이잖아요. 정확하게 맞을까요? 뇌사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1%? 2% 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이 뇌사에 있는데 1%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통계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자료가 나오지만 개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안락사를 우리는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현재 국민의 80%에서 90%가 여러분 존엄사 찬성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성경적인 기준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정할 수 없지요.
그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리는 것,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공리주의적 인간관, 윤리관이, 여러분 공리주의가 뭡니까? 윤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최대의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걸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수의 사람이 작은 행복은 뭐요? 소외되거나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 안에 그 다수에 끼지 못한 소수는 언제나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의 굉장한 약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수를 향해 가기보다 소수와 없는 자를 향해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공리주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전체의 뜻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GMO로 넘어가겠습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에게서, 식물에게서, 그 다음에 작은 미생물에서 이 유전자 조작을 현재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굉장히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물 또는 식품에서 GMO라고 우리가 총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에게서는 그 동물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죠. 생명의 연장, 비만의 해결, 기억력 증가, 슈퍼맨과 같은 힘센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쥐를 가지고 유전자를 실험하고 있는 동물의 유전자 조작이 현재 있고요. 식물에게서는 혹시 미국의 칼진사라고 1994년입니다.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식품 토마토를 만들어냈습니다. 토마토의 문제가 미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집까지 유통을 통해 가는 기간이 2주간이 걸렸어요. 이 1994년에. 그런데 싱싱한 토마토를 따가지고 소비자의 집에 딱 가져가면은 이게 물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탱탱한 토마토를 유지할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제 기억으로 오류에 있는 그 어떤 유전자를 우연히 집어여서 이 탱탱함이 유지되어 그것을 2주가 지나도 이 토마토가 탱탱하니 싱싱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여 그때부터 이 유전자 조작 식물이 급속도로 미국에서 이제는 연구하게 되었고 이제는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1996년에 노바티사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옥수수의 문제는, 옥수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물의 사료로도 쓰이고 식용유로도 쓰이고 우리 음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샌드위치에다가 옥수수에다가 감자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 옥수수 굉장히 많이 소비하죠. 옥수수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는데 항상 이 옥수수는 병충해에 약했습니다. 생산량의 20에서 30%가 병충해 때문에 항상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병충해에 강한, 도저히 다른 어떤 밖에 있는 해충들이 이 옥수수를 못 먹게, 먹으면 이 해충들이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그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집어여 가지고 생산량을 20, 30%를 더 하게 하는 성공했습니다.
또 비타민 A를 집어여서 쌀에다가 우리 몸에 좋은 황금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낸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모든 경작지의 12%, 현재라고 말하면 2년 전입니다. 2015년의 통계인데요. 전체 전 세계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경작지의 12%가 GMO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작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품종은 콩입니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면화, 유채,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옥수수도 면화는 면을 만들어낸 적이죠. 그 다음에 유채는 유채 그 꽃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거죠. 이 대부분은 전부가 다 현재 전 세계에 콩의 약 80%는 GMO로 되어 있고, 현재 생산하는 옥수수의 32%는 GMO고, 면화의 70%는 GMO고, 유채의 24%, 전 세계 생산량의 24%는 GMO로 채워져 있습니다. GMO를 가장 많이 만들어 재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GMO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은 24%, 아르헨티나 14%, 인도 6%, 캐나다 6%,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땅이 무지하게 넓은 나라들. 우리나라같이 쪼매한 나라는 할 만한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적으로 땅이 넓은 나라는 전부가 다 GMO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국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약 30개국에서 이 생산된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500여 종이 GMO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약 15개 작물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가장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혹시 그 회사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씨앗 할 때 그 씨앗을 판매하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씨앗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몬산토사라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은 GMO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약 60% GMO를, 그 다음에 콩의 20, 면화 10, 채소 10% 해가지고 그 전체의 거의 한 반 가까이를 이 몬산토사에서 현재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분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콩에 현재 한국에 생산된 모든 콩의 종류로 나오는 음식 중에 80%가 GM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시중에서 사 먹는 된장, 고추장, 간장, 그다음에 식당에서 여러분이 혹시 두부, 대부분 다 GMO로 만들어진 여러분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옥수수, 벼, 고추, 배추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한국에서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MO를 왜 쓸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뭘까요? 굉장히 병충해에 강합니다. 환경재해도 강합니다. 장기 유통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영양소를 집어여서 몸의 인체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굉장히 홍보되어 있습니다. 식량난을 부족을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나 기업에서 이 생명을 특허로 하면 굉장히 수익을 얻는 상업적 이득이 있습니다. 기업과 농민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것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제품이 GMO입니다.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많이 했죠.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뭘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체에 안전할까요? 라고 할 때 항상 따라오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준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증거가 나오기까지 최소 20에서 5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외국에서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꼬리를 사다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 원래 광우병이 일반 사례에는 없고 골수에 있어요. 이 꼬리가 그 사람들은 꼬리를 안 먹어서 엄청 싸가지고 꼬리를 무지하게 구워 먹고 먹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에 있는 그 단백질은 200도로 끓여서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종에서 종으로 전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광우병이 아니라 원래는 양이나 이런 데서 서로, 왜냐하면 양의 그 모든 뼈나 내장을 갈아서 소의 사료로 먹어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도 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발견된 사람이 20대 남성이었는데 일종의 그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뇌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점점 급속도로 치매에 걸리는 현상처럼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엄청나게 햄버거를 좋아해서 인스턴트 식품인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이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젊은 여자가 그와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이 광우병이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이 광우병이 들어가가지고 잠복 기간이 거쳐서 나타나는 시간이 최소 15년에서 길게 30년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90 몇 년도에 가지고 15년 뒤라 언제지? 지금 17년이라 아직 안 나타나서 다행히 지나갔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지금 GMO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989년에 혹시 L-트립토판이라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은 그 아미노산 맞나요? 의사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걸 당시에 미생물에 집어여서 이것을 미생물로 번식시켜가지고 상업적으로 이 L-트립토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 미생물에 집어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상업화해서 팔았는데 이걸 먹고 미국에서 37명이가 죽었어요. 1만 명의 환자가 그때 자각을 했었습니다. 최초로 GMO 푸드가 사람에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알고 그때부터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96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너트인데 이 너트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걸 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를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인체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는데 이 거대한 다국적 기업에서는 실제적 증거가 아니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론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검증될 수 없다. 앞으로 한 20년은 지나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임상으로 현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연구하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은 쥐가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질병의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학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혹시 어렸을 때 뭘 드셨어요? 집에서 나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드셨잖아요. 혹시 커가시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라 그러죠? 있으세요? 없죠. 지금 우리 여기 30대, 40대 자녀들 3명 중에 1명꼴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고 드링킹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 있어서 밖에 외부에 있는 질병을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 체계가 약화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게 밖에서 먹는 GMO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저도 늘 조심합니다만 탄산음료는 잘 안 드시죠? 설탕 대신 뭘 집어였죠? 설탕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설탕 해가지고 뭘 넣습니까? 전분을 넣죠. 전분이, 설탕이 오히려 GMO가 아니고 전분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 우리나라의 50에서 60%는 전부 GMO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탕 안 먹으려다가 GMO 푸드를,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게 됩니다. 쓰레기차 피아를 내다가 똥차에 친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거의 식품에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 종류하고 음료수 종류, 아이스크림, 그리고 어른이 먹는 된장, 간장, 식용유 전부가 다 GMO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할 뿐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5년도인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GMO는 자연 생태계,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주고 있습니다. GMO 푸드를 생산을 하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연의 생태계의 모든 생물이 이 GMO 음식, 이 식물과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이나 나비나 수많은 생물들이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자연에 있는 생물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매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전 세계적이죠, 심각한 감기가 있었죠. 신종플루,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생태계가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다른 변종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이 생물들이 결합이 되어서 신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어떤 생태계학자는 21세기는 생태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날 거다. 한 번도 전에 봐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 식물을 키우는 20km 안에 있는 모든 농부들이 반대합니다. 20km 정도, 적어도 20에서 30km 거리를 두고 키워라. 안 그러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이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행위를,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이익을 앞세워 인간의 잔인한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있는 그대로를 먹기보다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식량이 여러분 전 세계에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한 해 1년에 몇 명이 굶어 죽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 유엔 통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들만 한 해에 죽는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굶어서 죽을 뚱말뚱해서 현재 굶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몇 %인지 아시는 분? 우리 존조는 참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현재 인구가 70에서 75억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억에서 45억 명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3분의 2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굶게 식량을 안 주실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나 다 줬다.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식량을 조사하면 지금 현재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생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식량이 없어서 이와 같은 굶어 죽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산토사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열심히 좀 까야 되겠는데 여러분 독점을 하고 있어요. 품종을. 그래서 어떤 회사에 주면은 절대로 이걸 가지고 다시 재생산 못하게 합니다. 다 소비하게 합니다. 다른 기업에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면 다시 사게끔 합니다. 모든 품종을 독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품종은 자체에서 GMO로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유전자 조작에 거의 마켓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표시 안 해도 되는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을 들어가게 되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 3% 이상 들어가면 얼마 안 되네 생각할지 모르죠. 3% 밑으로는 안 돼. 되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써도 됩니다. 3%가 넘어가면. 그런데 놀랍게도 간장 식품 중에 간장하고 된장인가 이 두 가지는 표기 안 하도록 해놨어요.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막강한 로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공품입니다. 가공품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만 쓰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됩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유럽은 어쩐지 아십니까? 0.9%만 이상만 들어가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에 들어가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걸 사용하면 반드시 메뉴판에도 쓰게 되어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럽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은 이 유전자 조작 식품 때문에 오픈해라. 미국은 유럽에게. 유럽은 안 된다. 미국은 하나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 40에서 50% GMO를 판매하고 있는 대단한 농업 국가예요.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그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만 굉장한 막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Free Trade Agreement입니까? FTA 자유무역 협정 다시 하자 그랬죠.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뭘겠어요? 우리는 자동차나 컴퓨터겠지만 그들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농수산물일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간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유럽과 같이 최소한 0.9% 이상 된 것은 다 기입을 하고 온전히 모든 것은 소비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소비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없이. 이것이 신자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손을 위해, 정말 우리 후손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많이 가지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냐면 후손들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될 것까지 지금에 있는 세대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전 세계 만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땅에 어찌하여 우리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될 이 지구상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의 세대만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하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질서에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